공녀의 죽음으로 혼란한 와중에도 아미파 장문 주지학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공지대사는 소리나는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언제 들어왔는지 광장 바깥에 검은빛 도포를 걸친 비구니 넷이 불진을 비스듬히 세워들고 나란히 서 있었다. 공지대사는 공녀의 시신을 내려놓더니 무표정한 기색으로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다. 그러자 남은 8명의 달마당 원로 고승들 역시 그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방금 벌어진 참극이 언제 일어났냐는 듯 하나같이 못 본 척했다. 4명의 비구니는 공지대사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정중하게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일제히 돌아서서 산문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아미파 여엽들은 개방 거짓 패거리가 등장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자기네 발로 광장까지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공지대사 이하, 소림파 원로들이 영접하러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인도를 받고서야 대오를 짓고 들어왔다. 광장 안에 모인 수많은 영웅호걸들은 무엇이 이토록 아미파를 위세당당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소림파 고승들의 영접을 받으며 100여 명의 아미파 여제자들이 들어오는데 한결같이 검은빛 도포 일색이었다. 여제자들이 광장에 다 들어서고 난 다음 10여 척 거리를 두고 청색 저고리 차림을 한 미모의 여인 하나가 느린 걸음걸이로 나타났다. 바로 아미파 장문 주지학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미파 남자 제자 20여 명이 들어왔다. 사람들 시선이 모두 아미파 남자 제자들이 각자 들고 있는 목합에 쏠렸다. 그러고 보니 100명이 넘는 아미파 제자들 중에 병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 들고 있는 목합의 정체를 깨닫고 속으로 찬탄을 금치 못했다. 아미파는 병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림파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러니 소림파 입장에서도 아미파를 더욱 정중히 대할 수밖에 없었다. 아미파가 지정된 자리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장무기가 혼자 아미파 목책 앞으로 걸어갔다.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혼례식날 있었던 일에 관해 사과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미파 여제자 10여 명이 살기등등하게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주지학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런 제자들을 자제시켰다. 그러고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몸을 약간 틀어 담내했다. 장교주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무런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주지학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던 장무기가 답했다. 주장문, 그날 나는 양부님을 구출하는 일이 급해서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그동안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오. 주지학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다. 사대엽께서 소림사에 갇혀 계시다는 소문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장교주께서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무공을 지닌 영웅이시니 이미 사대엽을 구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무기는 찬사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주지학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부끄럽지만 소림파 고승들의 무공이 깊고 두터워 뜻을 이루지 못했소. 더구나 외조부님께서 불행히 세상을 떠나셨소. 그러자 주지학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고 답했다. 백미응왕 은대엽께선 일세를 풍미하던 영웅이셨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군요. 장무기는 건네는 말마다 예의 바르게 대꾸하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응대만 날아드니 무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건 바로 주지학의 무공이 반년 동안 상식을 벗어날 만큼 빠르게 급진전했다는 것이다. 주지학은 혼례식장에서 광명우사 범유 같은 고수도 단 1초 만에 밀어냈다. 거기다 6대 문파의 무공요체를 두루 터득한 조민마저 손쉽게 중상을 입혔다. 더구나 며칠 전 두백당과 역삼랑 부부를 죽인 범인은 분명 주지학이었다. 그때 잠시 겨뤄본 바로 주지학의 무공은 이미 절정 고수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장무기는 주지학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무공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주지학이 아미파 장문이 되면서 아미파에 전해져 오는 무공 비급을 터득한 것이라 추측할 뿐이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꼭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무기가 본 주지학의 재능은 그녀의 스승인 멸절사태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러니 멸절사태가 익히지 못한 아미파 비전을 터득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었다. 장무기는 만일 주지학이 도와만 준다면 금강복마진을 격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얼굴에 기쁜 빛이 감돌았다.
지약,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이 한마디에 여태껏 무표정하던 주지학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장 교주님 자중하시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름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주지학이 고개를 뒤로 돌려 차갑게 입을 열었다. 청서. 이리 나와서 장 교주께 우리 사이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남자 제자들 가운데 얼굴이 온통 수염으로 덮인 사내가 하나 걸어 나오더니 장무기 앞에 폭건에 예를 취했다. 장 교주 오랜만이요. 그 사내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장무기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수염을 붙여 본래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틀림없는 송청서였다. 장무기는 비록 송청서가 사문의 반역도이긴 해도 동기인 만큼 깍듯이 예를 차려 대우했다. 송사형이셨군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자 송청서가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장 교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군요. 그날 장 교주께서 내 안사람과 혼례식을 올리지 않은 덕분에 내가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장 교주께서 중매를 서준 거나 다름없소. 그러면서 큰 소리로 웃었다. 송청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장무기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아찔해졌다. 넋을 잃고 멍하니 선 장무기 눈앞은 그저 캄캄한 암흑천지뿐이요. 귓속에는 위잉하는 귀울림만 가득 찼을 뿐 곁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 만에 누군가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교주님 돌아가시지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범효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있었다. 장무기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그런 장무기를 향해 송청서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말을 건넸다. 우리 혼례식 날에는 남들 놀라게 할까봐 번거롭게 청첩장을 띄우지도 않았소. 축하주는 훗날 기회가 되면 귀하께 한 잔 올리리다. 장무기는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굳어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옆에 있던 범효가 팔을 잡아당기며 돌아가자고 했다. 결국 장무기는 한 모금 탄식을 내뱉으며 범효와 함께 아미파 목책을 떠났다. 이 무렵 한편에서는 개방의 장봉용두가 소림에 승려한 사람과 목에 핏대를 세우고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 덕분에 좀 전에 아미파 목책 앞에서 장무기와 주지학 사이에 주고받던 대화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군웅들 모두가 개방과 소림파의 다툼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마당 노승이 장봉용두를 상대로 고함쳤다. 글쎄 원진사형과 진우량 모두 이 소림사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소. 귀방의 전공장로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긴 했으나 우리 측에서도 공여 사숙이 목숨으로 갚았는데 여기서 뭘 더 어쩌자는 거예요. 그 말에 장봉용두가 철봉 끝으로 땅바닥을 쿵소리가 나도록 세차게 내리찍었다. 당신은 원진 그놈과 진우량이 없다고 뻗대지만 당신 말을 어떻게 믿겠소? 우리가 직접 이절간을 뒤져봐야겠소. 그러자 달마당 노승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뭐라 귀하께서 소림사를 뒤져보겠다니 어디서 그런 망발을 내뱉는 것이오? 겨우 개방 실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오? 그 말을 듣고 장봉용두가 노성을 터뜨렸다. 감히 니놈이 개방을 얕잡아 보다니 좋다. 그럼 내가 먼저 소림 고승의 무공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르침을 받아보마. 그러자 달마당 노승이 이를 갈아붙이며 대꾸했다. 1100년 동안 얼마나 숱한 영웅호거리 소림에 도전했다가 패했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렇게 말다툼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당장이라도 한판 싸울 태세였다. 그러나 공지대사는 한곁에 앉은 채 간섭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느닷없이 사도천종의 음침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보시오들. 오늘 천하 영웅들이 불원천리 머나먼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소림사에 모인 이유가 겨우 개방의 복수국을 구경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러자 산동의 하주가 그 말을 냉큼 받았다. 지당하신 말씀이요. 개방과 소림파 간의 문제는 잠시 밀어놓았다가 나중에 둘이서 천천히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무엇보다 지금은 악적 사손부터 처리하고 봅시다. 그러자 장봉용두가 두 눈을 딱 부릅뜨고 으르렁거렸다. 그놈의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금모사왕 사대엽은 명교 사대오교법왕 중 한 분이시다. 그런 분을 어째서 악적이니 간적이니 함부로 시부렁대는 거냐?
하주 역시 질세라 범종 올리듯 목청을 도두어 외쳤다. 당신은 명교가 두려운 모양이지만 나는 안 무섭소. 어디 말해보시오. 잔인하고 흉악한 사손이란 간적을 설마 개방 원로께서 영웅 협사로 떠받들겠다는 말씀이요? 이 말에 장봉용두의 이글거리는 눈초리에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주는 그 무서운 눈총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의연히 버티고 서 있었다. 바야흐로 싸움판의 불꽃이 엉뚱하게 이쪽으로 옮겨붙을 기세였다. 이때 명교 진영에서 광명좌사자 양소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더니 광장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지난날 저희 명교 근모사왕께서 무고한 인명을 숱하게 살상한 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무림계 사람들 중 손에 피 한 번 안 묻혀본 분이 계시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남의 목숨을 걷어보지 않은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소? 아마도 지금 이 광장 안에 계신 몇천 명의 영웅들 가운데 몇몇 승려나 도사, 비구니들을 제외하고 살아오는 동안 살인 한 번 안 해본 분은 없을 것이오. 하주 선생,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으셨소이까? 그러자 장내는 삽시간에 물을 뿌린 듯 잠잠해졌다. 하주 역시 양소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무림이란 하루하루를 칼날 위에서 살아가는 무인들이 사는 세상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 곳, 그곳이 곧 강호 무림이다. 그런 무림에서 사람을 하나씩 해칠 때마다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무인이 어디 있겠는가? 산동 지방의 토박이며 대오족인 하주 역시 타고난 성격이 거칠고 조급한 인물이어서 그가 해친 인명 또한 부지기수였다. 아픈 데를 찔린 하주는 한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 결국 하주는 예의범절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막 나가기 시작했다. 나쁜 놈은 죽여 마땅하고 착한 사람은 죽여선 안 되는 법이다. 악적 사손과 명교의 마두들은 모두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밥 먹듯 저질러 온 놈들이 아니냐? 하주가 그렇게 나오니 양소는 자연스레 눈썹이 찌푸려졌다. 하주의 폭주는 그칠 줄 몰랐다.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은 천갈래 만갈래 갈갈이 찢어 죽인다 해도 내 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양가야. 내 보기엔 네 놈도 썩 좋은 녀석은 아닌 듯하구나. 하주는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시 돌이킬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하주 이놈아. 어디서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교 측 목체간에서 들려왔다. 다름 아닌 청익보광 위일소였다. 하주는 그런 위일소를 쳐다보며 마귀 같은 흡혈박쥐라고 욕하고는 땅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었다. 그 순간 광장한 군웅들 눈앞에 헛개비가 비쳤다. 저마다 현기증을 일으켰는지 눈앞이 침침해졌는가 싶은 찰나 청익보광 위일소가 어느 틈엔가 하주 코앞에 들이닥쳤다. 쌍방간의 거리가 무려 100여 척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위일소가 언제 어떻게 하주 앞으로 달려갔는지 그 많은 사람 중에 본 사람이 없었다. 위일소는 군말 없이 대뜸 하주의 따귀를 연거푸 넉대 올려붙였다. 그런 다음 팔꿈치로 아랫배 혈도마저 찍어버렸다. 사실 하주의 무공 실력도 만만치 않아서 위일소와 제대로 싸웠다면 적어도 50초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일소의 경공신법이 워낙 신출귀몰해서 제 아무리 산동 일대에 명성 높은 하주라도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기습을 허용하고 만 것이다. 군웅들이 경악을 터뜨리는 가운데 명교 측에서 또 하나의 하얀 그림자가 휙 하는 소리를 내며 뛰쳐나왔다. 동작이 위일소만큼 벼락치듯 빠르지는 않았어도 질풍같이 내딛는 야생마를 연상시키고 도남을 만큼 빨랐다. 하얀 그림자는 하주의 면전에 들이닥치기가 무섭게 포대자루 아가리를 쩍 벌리더니 다짜고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어 씌우고 주둥이를 바짝 졸라매고 어깨에다 둘러맸다. 군웅들은 그제야 그 하얀 그림자의 정체가 포대화상 설부득인 걸 알 수 있었다. 설부득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싱글벙글 웃으며 포대를 등에 짊어진 채 호련히 목책으로 돌아갔다. 군웅들은 상식을 초월한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두 눈 멀쩡히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희극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던 군웅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이 자리에 모인 군웅들은
금모사왕 사손이 어떻게 도살될지 그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좀 전에 명교 측 고수들의 무공을 보자 오늘 영웅대회가 어쩌면 대사륙전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을 느낀 것이다. 설령 사손을 죽여 저마다 품은 원한을 씻어낸다 하더라도 이 너르디너른 광장은 온통 피바다로 가득 메워질 게 뻔했다. 군웅들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고 소름이 끼쳐 몸서리를 쳤다. 그때 군웅들 사이에서 취불사 사도천종이 걸어나오며 말했다. 오늘은 진짜 구경 한번 화끈하게 할 수 있겠구려. 한쪽에서는 사손을 죽여야 한다고 설쳐대고 또 한쪽에서는 사손을 구해내겠다고 하니 꽤나 볼만하지 않겠소? 그런데 그 사손이란 친구가 정말 소림사에 붙잡혀 있기는 한 것이오. 공지대사, 금모사왕을 모셔다가 우리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오. 구경꾼이나 당사자들이나 한번 보기나 하고 나서 죽이든 살리든 싸워도 싸울 게 아니오. 그러자 광장 안에 대다수가 옳다고 박수를 치며 찬성했다. 장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양손은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에는 금모사왕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현재 명교가 개방 세력과 손을 잡기는 했으나 천하 영웅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었다. 양손은 우선 도룡도 문제로 군웅들의 관심을 돌려 장내 분위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천하 영웅들께서 오늘 소림사에 모이신 목적은 첫째가 금모사왕과 얽힌 은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오. 그리고 둘째로 도룡도라는 물건을 염두에 두신 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사도천종 선생 말씀대로 모두 죽기 살기로 혼전을 벌이고 나면 결국 도룡도의 소유자는 누가 되겠소이까? 양소의 말이 끝나자 군웅들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었다. 여기 모인 수천 명 가운데 직접적으로 사손과 피 맺힌 원한 관계로 얽힌 사람은 고작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그 100여 명과 함께하는 세력까지 합치면 그 수가 만만치 않았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적대관계일 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덤벼들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결국 사손 손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잃고 직접적으로 원한을 가진 사람을 빼면 나머지는 무림지존에 눈독을 들이고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곡을 찔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일어서서 양소에게 물었다. 도룡도가 현재 어떤 자의 수중에 있는지 양좌사께서 아시거든 말씀해 주시오. 그 물음에 양소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띤 채 답했다. 소생도 그것을 모르기에 이제 막 공지대사께 여쭤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의 눈길이 공지대사에게 쏠렸다. 공지대사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걸 본 군웅들은 차츰 불만이 쌓여갔다. 소림파가 대회를 개최한 주인이면서 공문방장은 병을 핑계로 나와보지도 않고 그 대리인격인 공지대사마저 의기소침해서 속 시원히 말 한마디 없으니 화가 날 만도 했다. 그때 청갈색 장포를 걸친 중년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공지대사께서 모른다고 하니 금모사왕을 끌어내어 문초해봅시다. 도룡도의 행방부터 밝혀놓고 각자 무공을 겨루어 누가 천하제일인지 가리면 되지 않겠소? 장무기는 이 중년 사내가 누군지 금방 알아보았다. 바로 그날 밤 산봉우리 위에서 금강복마진에 도전했던 청해파 세 검객 중 하나였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무공을 겨뤄 천하제일이 된 자가 도룡도를 차지하고 무림지존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누가 그 칼을 차지하든 간에 나머지 영웅들께선 그에게 무림지존을 양보해야 합니다. 우선 이 원칙부터 정해놓고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천하 영웅들의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사도천종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귀하께서 그런 제안을 내신 걸 보니 무학이 초범 입성의 경지에 드신 모양이군. 그런데 소생은 안목이 짧아 귀하의 조남도 모르고 있소이다. 그러자 상대방이 싸늘하게 대꾸했다. 불초 소생은 청해파 엽장청이외다. 엽장청이 자신을 밝혔으나 사도천종은 고개를 갸우뚱 기울인 채 뭔가 한참 생각하는 듯 하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청해파? 못 들어봤는데 엽장청이라? 역시 들어보지 못했어. 그 독백 같은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대경실색했다. 무림에서 모욕은 곧 도전이었다. 엽장청 개인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해파까지 들먹여 모욕을 가하는 것은
죽지 못해 환장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모한 짓이었다. 결국 사도천종은 말 몇 마디로 청해파 전체를 상대로 도전한 셈이고 청해파는 언제든 사도천종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청해파의 검객 엽장청은 내심 살기가 솟구쳤으나 장소가 장소인지라 얼굴에 일절 내색하지 않았다. 엽장청은 사도천종을 외면하고 공지대사를 향해 말을 건넸다. 공지대사, 당신들이 오늘 이 영웅대회를 개최한 주인 아니오? 도대체 사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도룡도는 또 어찌 된 것이오? 우리더러 언제까지 시간이나 보내며 죽치고 앉아있으라는 것이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공지대사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마구 쏟아졌다. 군중이 흥분하니 걷잡을 길이 없었다. 광장 안은 삽시간에 여기저기서 고함치는 소리가 빗발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장내 군웅들이 동요를 일으키자 공지대사도 당황했다. 이젠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때 갑자기 공지대사 등 뒤에 앉아있던 달마당 원로 한 명이 벌떡 일어나 관중들에게 말했다. 노납이 생각하건대 사손과 도룡도 두 가지 일은 하나인 것 같소. 노납은 방금 청해파 엽시주께서 제의하신 고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 시주는 하나같이 쟁쟁한 영웅호걸들이시니 각자 무공을 겨뤄 최후에 남은 고수 한 분이 사손의 처분과 도룡도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소. 장무기는 팽영옥에게 이 노승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나 팽영옥은 고개를 내저으며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조민이 끼어들었다. 공지대사의 앞을 가로막고 나설 정도라면 소림사 원로 가운데 지위가 매우 높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문방장을 대리하는 공지대사의 말을 가로챌 수는 없는 법이죠. 저자는 10중 8구 원진과 한패가 분명해요. 그리고 공문방장은 아마 원진 일당 수중에 사로잡혀 있고 공지대사마저 반역도들에게 제압되어 저렇듯 의기소침한지도 모르겠군요. 장무기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무기가 팽영옥을 돌아보며 물었다. 팽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팽영옥이 답했다. 군주님의 추측에 일리가 있습니다. 장무기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으며 조민에게 물었다. 민누이는 원진이 어떤 계략을 꾸몄다고 생각하오? 그 물음에 조민이 서슴없이 답했다. 만약 내가 원진이라면 어떻게 간계를 부렸을까 생각해봤어요. 제일 먼저 나는 공문방장을 부추겨서 영웅첩을 뿌리도록 하고 천하 영웅들을 소림사에 초청할 거예요. 두 번째로 영웅대회에 모인 영웅들로 하여금 금모사왕을 죽이게 만들어 그들을 화살바지로 내세울 거예요. 명교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수천의 군웅들을 깡그리 몰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일단 영웅대회가 열리면 원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자를 시켜 금모사왕과 도룡도를 미끼로 삼아 군웅들의 쟁탈전을 유도할 거예요. 그럼 금모사왕을 구출하려는 명교 측은 군웅들의 공동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 되면 피하 쌍방 간의 격전이 끝나면 죽을 사람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성치 못하게 되겠죠.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명교 측은 줄잡아 절반가량은 희생되고 세력은 크게 줄 것이 당연한 결과겠죠. 명교 측과 군웅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천하제일이란 명예는 틀림없이 장교주님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소림파는 약속대로 세 분 고승이 지키고 있는 지하 내역이 있는 뒷산으로 장교주님을 데려가겠죠. 하지만 장교주님은 혼자서 금강복마진을 격파해야만 해요. 만일 다른 사람이 거들어주려 하면 원진 일당 하나가 제지하고 나설 거예요. 금강복마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장교주에게만 있으니 제3자는 일체 간섭할 수 없다는 명분을 들어서요. 장교주님이 천하제일의 명예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설령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았다 한들 숱한 싸움의 내력을 소모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 금강복마진에 도전하다 죽게 되겠죠. 장교주님이 없는 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명교는 와해되고 말겠죠. 그런 다음 원진은 공문방장을 독살하고 그 죄를 공지대사에게 뒤집어 씌울 거예요. 증거를 날조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스님들 속이는 것쯤이야 원진에게 일도 아니죠. 그럼 원진 일당이 세력을 규합해 원진을 소림방장 자리에 앉힐 거예요. 그러고는 소림방장의 지위를 이용해 천하 영웅들에게 호령할 거예요. 와해된 명교 세력을 깨끗이 섬멸하라고. 조민의 기나긴 추론을 들은 명교 수뇌부들은 모두 아연실색하여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조민의 음성은 수뇌부 몇몇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얘기가 다 끝났을 때 주전이 큰 소리로 떠들며 광장 안의 군웅들 시선을 끌게 되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사도천종이었다. 음모라니 무슨 소리요? 그러자 떠들기 좋아하는 주전이 신이 나서 좀 전에 들은 조민의 추론을 사도천종에게 말해줬다. 역시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도천종도 주전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대화는 은연중에 군웅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었다. 군웅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수록 모골이 송연해지며 소름이 돋았다. 그때 공동오로 중 둘째 종류협이 벌떡 일어나 제안했다. 우리 모두 화제를 솔직히 툭 터놓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여기 모인 여러 영웅들께선 너나 할 것 없이 도룡도에 눈독을 들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작 칼 한 자루 때문에 개인의 패가 망신은 물론이거니와 한 문파의 멸문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값어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공 실력을 겨루되 상대방의 몸을 건드리기만 하고 그치는 선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공동오로 중 둘째 종류협은 앞서 광명정 전투 당시 장무기에게서 칠상권 수련으로 쌓였던 내상을 치료받았다. 그뿐 아니라 이후 만안사에서 장무기의 활약으로 목숨을 건져 탈출했다. 종류협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공동파는 이번 소림사 대회에 처음부터 명교를 돕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소생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각 문파와 방회 그리고 교파마다 고수를 2분씩 추천해서 내보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를 정하고 무예를 겨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최후의 가장 무공이 뛰어난 문파에게 금모사왕과 도룡도를 맡겨 그쪽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류협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찬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공지대사 등 뒤에 늘어선 승려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주전과 종류협의 얘기가 계속되는 동안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띠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것을 보고 조민의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아미파 울타리 안에서 중년 비군이 하나가 소리쳤다. 하나같이 쓸모없는 것들만 모였구나. 그 말을 듣고 사도천종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실소를 터뜨리며 물었다. 사택께선 무엇이 쓸데없다는 것이오? 그러자 중년의 비구니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칼에는 눈이 없는 법이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살아있으면 이긴 거고 죽으면 진 것이지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겨우 몸을 건드리는 정도로 승부를 본단 말이냐? 이 말을 듣자 군웅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도천종이 중년의 비구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우호적인 무공 대결을 하려는 것이오. 서로 철천지원수를 맺은 사이도 아닌데 굳이 목숨까지 걸고 싸울 필요가 어디 있소? 출가하신 분은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는 법인데 부처님께서 오늘 사택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진노하지 않으시겠소? 사도천종의 이빠른 말에 중년 비구니가 서리빨 같은 말투로 대꾸했다. 니놈이 다른 작자들에겐 허튼 소리를 짓거려도 무방하다만 우리 아미파 제자 앞에서 함부로 망발을 짓거리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도천종은 기가 막혔다. 그는 가지고 있던 술병을 기울여 술 한 잔을 따르고 나서 중년 비구니를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과연 아미파가 대단한 존재들이로군. 속담에 풍류나마는 계집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도 늙은 비구니하고 싸우지 말아야겠군. 그러면서 사도천종은 보란듯이 술잔을 막 쳐들고 입술에 갖다 대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더니 작디작은 염주 두 알이 술잔과 술병에 부딪혔다. 곧이어 또 한 알이 날아와 사도천종의 앞가슴을 강타했다. 그 순간 무서운 폭음이 연달아 울리더니 사도천종이 들고 있던 술잔과 술병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사도천종의 몸은 폭발력에 떠밀려 서른 척 거리를 날아가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다. 그리고 사도천종의 가슴에는 큼지막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잠시 후 전신을 감싼 도포자락에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주가 달려가 사도천종을 살펴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 모습을 보고 양소가 장무기에게 말했다. 아마도 저 비구니가 사용한 것은 병력 뇌화탄 같습니다. 서역 대식국이란 곳에서 만든 화약 암기인데 탄환 속에 강력한 화약을 장전해서
용수철로 발사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주는 시커멓게 불타버린 사도천종의 시체를 부여하는 채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년 비구니에게 따져 물었다. 아미파는 의협을 지향하는 명문 정파라고 들었는데 어찌 이런 악독하기 짝이 없는 암기를 사용한단 말이오? 아무리 강자존의 무림이라도 사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함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오. 대체 사태의 조남은 어찌 되시오? 그러자 중년 비구니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내 법명은 정가이회다. 대업께서 제게 삿대질하며 시비를 거는 의도가 뭐요? 정가 사태의 싸늘한 대꾸에 하주는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정가 사태. 그대는 이렇듯 악랄하고 잔혹한 짓을 저질렀으면서도 당신네 아미파의 조사 곽양여협께 떳떳할 수 있겠소? 무엄하게도 하주가 창파 조사의 조남을 입에 올리자 분노한 아미파 제자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정가 사태가 눈썹을 곤두세우고 호통쳤다. 감히 니놈이 본파 조사 어른의 함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다니 죽고 싶은 것이냐? 하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대는 의롭지 못한 짓을 저질러 조사 어르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했다. 곽양여협은 더 말할 나위 없는 훌륭한 분이시다. 멸절 사태 역시 당년에 심보가 모질고 손속이 악랄하기로 유명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대처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제자를 지금 아미파 장문께서는 용납하시다니. 이러고도 아미파가 오늘 이후 강호에 두 발을 딛고 설 자리가 있을 듯 싶으냐? 하주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아미파 울타리 쪽으로 걸어갔다. 아미파 장문께서 제자의 죄를 엄히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아미파는 이제부터 천하 영웅들의 지탄과 멸시를 받을 것이오. 그러자 광장한 수천 쌍의 시선이 일제히 주지학에게 쏠렸다. 그 중에는 아미파 제자들의 눈빛도 섞여 있었다. 주지학은 말없이 정가를 향해 두어 번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또다시 엄청난 폭음이 울렸다. 정가 사태의 수중에서 발사된 병력 뇌와탄 두 발이 곧바로 지근거리에 당당한 자세로 서 있던 하주의 가슴과 아랫배의 구멍을 뚫고 터진 것이다. 옷자락으로 불길이 옮겨붙어 역겨운 누린내와 더불어 연기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주는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꼿꼿이 그 자리에 선 채 넘어질 줄 몰랐다. 양팔에는 아직도 사도천종의 시신을 껴안은 채로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다. 군웅들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저마다 곁에 동료들을 마주보면서 할 말을 잊었다. 그러나 잠시 후 사방팔방에서 비난과 질책, 그리고 야유와 욕설이 뒤섞여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광장 안은 또다시 소란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군웅들이 퍼붓는 비난과 질책의 화살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아미파 장문 주지학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천연덕스레 송청서를 불러 귓속말로 무엇인가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송청서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여유만만하게 천천히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송청서가 낭낭한 목소리로 군웅들을 향해 외쳤다. 소생이 여기 모이신 군웅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공 대결을 하는 목적이 개인의 품행이나 덕성을 따지기 위해서입니까? 그러자 군웅들은 한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가만히 장내 분위기를 살피느라 잠시 뜸을 들인 송청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덕망을 갖춘 자가 도룡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무공 대결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위대한 성인 공자님의 후손을 찾아 그에게 도룡도를 넘겨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리민입니다. 덕성이 아니라 무공 실력으로 도룡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공으로 대결하는 자리에선 오직 생과 사, 그리고 승과 패만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무고한지 아니면 악행을 저지른 죄가 있는지 따위를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송청서가 여기까지 말하자 군웅들 사이에서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옳소. 창칼에는 눈이 달리지 않았으니 죽거나 다치거나 그건 팔자소간 아니겠소. 군웅들 가운데 몇몇이 손뼉까지 쳐가며 찬동했다. 송청서의 연설을 듣고 있던 무당파 유연주와 을리정은 왠지 그 목소리가 귀에 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의아스러움에 연설을 하고 있는 송청서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얼굴이 온통 수염투성이 추남인데다 말끝마다 본파를 내세우는 걸 보니
아미파 남자 제자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가 껄끄럽게 앙금이 남아있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유연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귀하의 조남이 어찌 되시오? 송청서가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평소 무뚝뚝하고 엄격하기로 이름난 둘째 사숙 유연주였다. 송청서는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혀왔다. 송청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의엽 정도 되는 인물에게 내세울 이름이 아니라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그러나 한번 일어선 유연주는 매섭게 다그치기 시작했다. 귀하가 입만 번긋하면 무공 대결을 내세우는 걸 보니 필시 무학에 남다른 조예가 있으신 모양이오. 우리 사부님은 어린 시절 귀 아미파의 조사 곽양여엽께 크나큰 은덕을 입으셨기에 항상 제자들에게 아미파와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소. 내가 궁금한 것은 귀하가 정말 아미파 제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오. 사내대장부라면 말과 행동이 솔직하고 당당해야 하는 것 아니오? 무엇이 두려워 숨긴단 말이오? 유연주의 말에는 위험이 가득 서려 있었다. 송청서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목이 잠겨왔다. 도무지 움직일 수도 없거니와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멀찌감치 앉아서 지켜보던 주지학이 불진을 가볍게 쳐들더니 송청서 대신 입을 열었다. 유의협, 당신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겠군요. 저 사람은 제 남편으로 이름은 송청서예요. 원래 무당파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아미파 문화에 투신한 분이에요. 유의협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제는 아미파 사람입니다. 그 말에 수천 명의 영웅호걸이 모인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잠잠해졌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지학에게 쏠렸다. 주지학의 입을 통해 본색이 드러나자 송청서도 더는 숨길 것 없이 변장하고 있던 수염을 뜯어내고 얼굴에 칠한 화장을 지워냈다. 송청서의 얼굴을 보자 일곱 제사제 막성곡의 처참한 죽음이 떠오른 유연주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수양이 깊은 유연주는 가슴속에서 미칠 듯이 분노가 들끓었지만 얼굴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다. 그러나 눈빛만은 숨길 수가 없어 송청서는 유연주의 매서운 눈길을 마주하자 낯이 화끈거리고 따가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사숙의 눈초리를 피하고 말았다. 주지학이 다시 말을 건네왔다. 제 바깥분이 무당파를 벗어나 아미파 문화에 투신했다는 사실을 오늘 만천하 영웅 여러분 앞에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의협, 장지님께서 예정을 생각하셔서 무당 제자들에게 본파를 적대시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지만 그것은 그분의 의기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어르신께서 무당파의 위엄과 명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무척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대경실색한 군웅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야말로 무당파에 대한 도발이며 무림계의 원로인 장산봉의 호의를 모욕하는 언사였다. 을리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주지학 앞으로 걸어가더니 삿대질을 해가며 무섭게 따져묻기 시작했다. 주장문, 당신이 어릴 적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신 분이 누구요? 또 당신을 아미파 문화에 청거하신 분이 누구였소? 어떻게 당신이 우리 스승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언사를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오? 우리 무당파가 아미파보다 못하단 말이오? 그러나 주지학은 외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담담히 웃으며 대꾸했다. 무당파가 강호의 위명을 떨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송대엽께선 제 시아버님 되시는 분인데 어찌 감히 무당파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무당과 아미 두 문파가 제각기 비전의 무학을 보유하고 있고 서로 배운 것이 다르기에 어느 쪽 실력이 높고 어느 쪽 실력이 낮은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랜 옛날 본파의 곽조사께서는 장진인께 은혜를 베푸셨고 장진인은 그 이후 저한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미파와 무당파 사이의 은혜는 상쇄된 셈 아닙니까? 이제 와서 구차하게 누가 누구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들춰낼 필요는 없겠지요. 유의협, 그리고 은육협. 무당파 제자가 아미파를 적대시하지 말라는 장진인의 말씀은 이제부터 없었던 걸로 칩시다. 이 말로 주지학은 스스로 무당파와의 우호관계를 단절하고 정면 대결을 선포했다. 광장 안의 군웅들은 또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스승의 선의가 만천하 영웅들 면전에서 무참히 짓밟히자 유연주와 을리정은 분노와 치욕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스승 장산봉이 결정할 문제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미파 장문에게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아미파의 뜻을 분명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어찌 이 모욕을 그냥 참고만 있겠는가? 을리정은 뻔뻔스레 서 있는 송청서를 보며 목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비통한 절규를 쏟아냈다. 청서 이놈, 너는 어찌하여 일곱째 사숙을 죽였느냐? 그 말을 듣고 군웅들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유연주가 사방을 둘러보며 목청을 돋우어 큰 소리로 외쳤다. 천하 영웅들께서는 들으시오. 무당파 문화에 불행히도 송청서라는 반역도가 태어났소. 우리 일곱째 사제 막성곡은 바로 저 반역도의 손에. 바로 그때였다. 갑작스레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병력 뇌와탄 두 알이 한꺼번에 유연주의 가슴을 노리고 날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장무기는 너무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려 했다. 그러나 유연주와 아미파 진영이 너무 가까운 데다 병력 뇌와탄의 속도도 너무 빨랐다. 아미파의 기습적인 저격은 당사자인 유연주도 뜻밖이었다. 유연주 정도의 고수라면 몸을 틀어 병력 뇌와탄을 피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병력 뇌와탄이 날아가는 방향에는 100여 명의 개방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 만약 유연주가 몸을 피한다면 개방 제자들의 희생은 막을 수 없었다. 유연주는 개방 제자들의 희생도 막아야 했지만 자기를 죽여 만천하에 송청서의 죄상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미파의 행태도 용서할 수 없었다. 유연주는 양손바닥을 뒤집어 태극권의 운수일초로 이제 막 눈앞까지 날아든 병력 뇌와탄 두 알을 덮쳐내렸다. 그는 양손바닥의 제일 부드러운 부분을 벽으로 삼아 위아래 공간에 병력 뇌와탄을 가뒀다. 그러고는 병력 뇌와탄이 회전하는 역방향으로 길을 회전시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병력 뇌와탄의 회전이 멈추는가 싶더니 반대 방향으로 팽이 돌듯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유연주의 두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수평 자세로 가슴 앞에 펼쳐지자 군웅들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병력 뇌와탄 두 알이 유연주의 양 손바닥 위에서 어지럽게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수천 명의 군웅들은 숨을 멈추고 유연주의 손바닥에 시선을 집중했다. 군웅들은 살아있는 물건처럼 손바닥 안에서 팽이 돌듯 회전하는 병력 뇌와탄이 당장이라도 터질 듯해서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병력 뇌와탄은 유연주 손에서 회전하기만 할 뿐 끝내 폭발하지 않았다. 유연주가 한숨 돌리려고 하는 순간 또다시 아미파 진영에서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병력 뇌와탄 두 알이 날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연주 곁에 있던 을리정이 태극권의 남장미 초식을 사용해서 병력 뇌와탄 두 알을 받아냈다. 을리정은 양 손바닥 안에 병력 뇌와탄을 가두어 놓은 채 왼발은 땅을 딛고 오른발은 허공에 들이운 채 전신을 팽이 돌리듯 급속도로 회전시켰다. 사실 을리정은 검술에는 정통하지만 태극권은 유연주만큼 능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을리정은 유연주처럼 손바닥 안에서 길을 회전시켜 병력 뇌와탄을 제어할 자신이 없었다. 자칫 잘못해서 힘 조절에 실패하면 그 즉시 병력 뇌와탄이 터져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을리정은 양 손바닥을 둥그렇게 한 뒤 그 공간 안에 병력 뇌와탄을 띄워놓은 채 몸을 급속도로 회전시켰다. 무공 수준으로 따진다면 손바닥 안에서 길을 회전시켜 탄환의 힘을 상쇄시킨 유연주가 한 수위였지만 군웅들이 보기에는 팽이 돌듯 제자리에서 전신을 회전하는 을리정의 동작이 훨씬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다. 을리정이 30여 바퀴를 돌고 났을 무렵 사방팔방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병력 뇌와탄의 회전 속도 역시 줄어들고 있었다. 그에 맞춰 을리정도 서서히 회전 동작을 멈추었다. 그러자 손바닥 안에는 매끄러운 염주 두 알이 얌전히 들어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공기를 찢는 파공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잇따라 울렸다. 이번에는 8발의 병력 뇌와탄이 한꺼번에 발사되어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유연주와 을리정은 동시에 기합 소리를 지르며 각자 손에 들고 있던 병력 뇌와탄을 무당의 접기타기 수법으로 마주 던져보냈다. 무당파의 접기타기 수법은 날아오는 암기를 암기로 맞받아치는 기술이었다.
단순히 암기를 맞춰서 떨구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암기를 맞출 때 튕겨나가는 각도를 계산해서 날리는 기술로 하나의 암기를 날려 최소 2개 이상의 암기를 쳐내는 기술이었다. 두 사람이 날려보낸 내 아래 병력 뇌와탄은 공중에서 서로 충돌하더니 상대편에서 날아드는 8발의 병력 뇌와탄을 모두 때려 맞췄다. 그 다음 순간 귀청을 찢어낼 듯한 엄청난 폭발음이 광장 안을 진동시켰다. 맞은편 사물을 분간 못할 정도로 자욱하게 퍼진 짙은 검은 연기에 코를 찌르는 매캐한 유황과 염초의 역겨운 화약 냄새로 장내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유연주와 을리정은 병력 뇌와탄을 투척하고는 즉시 몸을 솟구쳐 뒤쪽으로 100여 척이나 물러났다. 아미파에서 또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멀찌감치 사정권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병력 뇌와탄의 무서운 위력을 본 군웅들은 경악했다. 잠시 후 화산파 울타리 안에서 화산이로 중 한 사람인 꺽다리 고로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미파를 향해 외쳤다. 비겁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오? 아미파는 무공을 겨룰 때 늘 이런 식으로 승리해왔던 거요? 그러자 정가 사태가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응수했다. 힘과 수단이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지는 거 아니겠소. 우리가 서책 읽는 서생도 아니고 사사건건 규칙이니 도리니 하는 것을 따져 뭐하겠소. 규칙과 도리를 따져가며 천하의 패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오? 고로자는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병력 뇌와탄이 두려워 감히 아미파 쪽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장무기는 주지하기 자기 때문에 저렇듯 모질게 변했나 싶어 마음이 아팠다. 그는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다 뭔가를 결심한 듯 명교 울타리 바깥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뚜벅뚜벅 아미파 진영으로 다가가 주지학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주장문, 모든 허물은 나한테 있어.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탓이니 날 용서하구려. 그러나 송사영이 7째 막사숙을 해친 일은 어떻게 해서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송사영이 2분 사숙 어른을 따라 무당산으로 돌아가서 부친께 죄를 청하는 것이 옳을 듯 싶소. 그러자 주지학이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장교주, 예전에 당신은 흐리멍덩하긴 해도 그런대로 대장부다운 맛은 제법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 보니 야비하고 질투가 많은 소인배였군요. 사내대장부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법 아닌가요? 막치렵은 당신이 죽였는데 어째서 내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자 장무기는 대경실색하며 주지학에게 소리쳤다. 무엇이라? 방금 뭐라고 했소? 지금 나더러 7제 사숙을 죽였다고 했소?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단 말이오? 주지학의 말에 깜짝 놀란 장무기가 버럭 소리쳤다. 그러나 주지학은 천연덕슬의 말을 이어갔다. 무당파 막치렵을 모살한 계략은 모두 조정 대신인 여양왕의 딸 소민군주께서 꾸며낸 일이 아닙니까? 듣자 하니 그 여자가 지금 명교에 있다죠? 장교주, 어서 그 여자를 이리 불러내 천하 영웅들과 대질시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제야 장무기는 주지학이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조민에게 원한을 품은 자는 양부인 사손에게 원한을 품은 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니 이 자리에 조민을 불러낼 수는 없었다. 장무기는 아랫입술을 꽉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나려 뒤돌아섰다. 그런 장무기 등 뒤로 아미파 제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비웃었다. 명교의 교주께서 저토록 비굴하고 나약한 소인배일 줄 생각도 못했구나. 우리 병력 뇌와탄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꼬락서니가 정말 우습구나. 그러자 곁에 있던 아미파 제자들도 큰 소리로 웃으며 함께 비웃었다. 장무기는 발걸음을 멈칫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등 뒤에서 점점 커져가는 야유와 조소를 외면하며 장무기는 곧바로 명교 측 울타리로 돌아왔다. 그때 양소의 차디찬 웃음소리가 광장 안팎을 쩌렁쩌렁 울렸다.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아미파는 고작 병력 뇌와탄을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른단 말인가. 그대들 아미파가 화약의 힘을 빌려 힘을 과시하니 우리 명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손을 쳐들고 허공을 휘저었다. 그러자 등 뒤에서 흰옷 입은 동자 하나가
조그만 목재 받침틀을 받들고 나왔다. 목재 틀에는 오색 깃발 10폭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는데 양손은 그중 백색 깃발을 한 개 뽑아 손길 나가는 대로 툭 내던졌다. 그러자 자그만 백색 깃발이 바람결에 나부끼면서 광장 한복판에 떨어져 꽂혔다. 백색 깃발이 신호였던지 양소 배후에서 백색 연기를 뿜으며 불화살 한 대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솟구쳤다. 그러자 지면을 뒤흔드는 발걸음 소리가 너른 광장 안에 가득 울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백포로 머리를 동여맨 500여 명의 명교 신도 한 부대가 장내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외팔이 장기사 오경초가 통솔하는 예금기 부대 중 선발된 최정예 병력들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활을 경사각도로 허공을 겨냥하고 쏘아 올렸다. 그러자 한동안 공기를 찢는 소리가 울리더니 500여 대나 되는 장전이 광장 한복판에 꽂힌 백색 깃발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가지런히 내리박혔다. 그와 동시에 오경초의 휘파람 신호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금기 부대는 그 자리에서 쟁걸음으로 10여 보 전진하더니 등허리에서 표창을 꺼내 백기를 겨누고 일제히 날려보냈다. 표창 500자루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날아가 화살의 원둘레 안쪽에 또 하나의 원을 그리고 내리꽂혔다. 그와 동시에 또다시 오경초의 휘파람 신호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금기 부대는 다시 10여 걸음 전진하더니 이번에는 허리춤에서 짧은 도끼를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백색 깃발을 겨누고 일제히 내던졌다. 500자루의 도끼는 표창 원둘레 안으로 또 하나의 원을 형성하며 지면에 내리꽂혔다. 그것을 본 군웅들은 모두 아연실색했다.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한들 한꺼번에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1500자루의 병기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무렵 명교는 원나라에 저항하는 의병 세력의 중추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대 단위로 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전술을 개발해왔다. 어느덧 명교는 무림의 단순한 교파에서 군대의 모습을 갖춘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양소의 호언장담대로 아미파가 보유한 병력 뇌화탄이 아무리 살상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명교와는 규모나 조직의 성격면에서 내용 자체가 달랐다. 아무리 개인의 무공이 높다고 한들 정식 군대 앞에서는 한낱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그것을 잘 아는 군웅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명교의 무력 시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양소가 이번에는 청색 깃발을 잡더니 광장 한복판에 백색 깃발 옆에 던져 꽂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양소 배후에서 푸른 연기를 내뿜으면서 불화살 한 대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이에 응답하듯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리고 청포로 이마를 동여맨 500명의 거목기 부대가 장내의 모습을 드러냈다. 거목기 부대는 10명씩 한 패가 되어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춰 광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들고 있는 통나무는 대충 보아도 천근은 되어 보이는 통나무였다. 그리고 그 통나무 좌우로 10여 군데의 쇠고리로 된 손잡이가 박혀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들이치라고 우렁차게 외쳤다. 그러자 500명이 동시에 우렁찬 기합 소리를 지르더니 거대한 통나무 50개를 동시에 허공으로 솟구쳐 올렸다. 허공으로 솟구친 통나무는 마치 허공의 도면을 그리듯 어떤 것은 높게 어떤 것은 낮게 또 어떤 것은 좌우로 엇갈려 날아갔다. 곧이어 귀청이 떨어질 듯한 요란한 굉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어느새 허공으로 솟구친 통나무는 사나운 기세로 서로 맞부딪혔다. 귀청을 때리는 굉음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50개의 통나무 중 단 하나도 허공을 때리며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이것은 거목기가 견고한 성문을 격파하기 위해 개발한 진법이었다. 만약 이 진법을 사람들에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켜보는 군웅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거목기의 충격적인 시범이 끝나자 양소는 붉은 깃발을 뽑아 광장 한복판에 던져 꽂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양소 배후에서 붉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화살 한 대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이번에는 붉은 두건을 쓴 열하기 부대가 광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500명은 저마다 손에 분사통을 한 개씩 들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분사통에서 기름을 뿜어내 광장 안에 뿌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열하기 장기사가 손을 번쩍 들어 유황탄을 기름이 뿌려진 곳으로 던졌다. 그러자 유황탄이 터지면서 기름에 불이 옮겨 붙는가 싶더니 광장 안은 삽시간에 불바다로 바뀌고 말았다.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솟구치며 감당할 수 없는 열기를 쏟아내자 군웅들은 아연실색하여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기름에 붙었던 불길이 수그러들자 양소가 이번에는 검은 깃발을 뽑아내 던졌다. 그러자 흑두건을 쓴 500명의 홍수기 부대가 소화기를 탑재한 수레스물대와 도기로 빚어 만든 분사통 그리고 큼지막한 물통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10여 명이 10대나 되는 죄수 호송용 함거를 떠밀고 앞장서서 들어왔다. 장기사 당양이 함거를 열라고 지시했다. 그 말에 함거 뚜껑이 활짝 열리자 거기서 나온 것은 죄수가 아니라 20마리나 되는 이리떼였다. 너른 공터에 풀려나온 이리들은 흉포한 눈빛을 번뜩이면서 허연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군웅들은 이게 또 무슨 희한한 연극인가 싶어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때 장기사 당양이 뿜으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100여 명의 홍수기 대원들이 침착하게 손에 들고 있던 분사통으로 물을 뿜어냈다. 100개나 되는 물줄기가 이리떼를 향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그 순간 지독한 양냄새가 군웅들 코를 자극했다. 잠시 후 독수를 맞은 이리들이 바닥에 쓰러지더니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껍질과 살이 문드러져 타다 남은 숯더미로 바뀌고 말았다. 홍수기가 분사한 물줄기는 유황과 초석 등의 약물로 혼합해 만든 극독으로 부식성이 강했다.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역겨운 비린내를 맡으면서 군웅들은 저마다 모골이 송연해졌다. 홍수기 제자들은 분사통으로 군웅들을 겨누며 위협했다. 분사통 주둥이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곳에 앉아있던 군웅들은 기겁을 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빛이 질린 채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잠시 후 홍수기가 물러가고 양소는 다시 황색 깃발을 내던졌다. 그러자 100여 명의 후토기 제자들이 모래와 생석회를 실은 수레를 한 대씩 밀면서 광장 안으로 들어섰다. 군웅들은 지금 나오는 홍수기의 병력이 앞선 부대들에 비해 너무 적은 것에 의아스러움을 느꼈다. 후토기는 광장 한가운데 둥글게 원진 형태로 늘어서더니 일제히 삽으로 땅바닥을 맹렬히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수천의 군웅들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둘레가 30-40척 남짓한 거대한 구멍이 광장 한복판에 뚫려 있었다. 지면이 풀썩 꺼져 내린 것이다. 잠시 후 구멍을 중심으로 변두리의 지표면이 꿈틀꿈틀 들썩이더니 난데없이 땅속으로부터 사람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걸 보고 군웅들이 대경실색했다. 광장 여기저기서 무쇠투구를 쓴 후토기 제자들이 지상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사방이 온통 비명소리로 가득하고 영웅대회장은 뿌연 흙먼지로 일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땅속에서 솟구친 후토기 제자 400명은 저마다 손에 삽을 들고 앞서 등장한 100명의 동료들과 합류했다. 이들은 진즉부터 소림사 산문 바깥에서부터 땅굴을 파고 광장까지 잠입해 그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을 지표로 바로 밑에까지 파놓았다. 그런 다음 두꺼운 널판으로 떠받쳐 올리고 그 밑에 나무 기둥으로 버팀목을 해놓은 것이다. 장기사 안원이 큰 소리로 명을 내리자 400명의 후토기 제자들이 일제히 버팀목을 뽑아냈다. 그러자 광장 지면이 한꺼번에 함몰되고 지하에 잠복해 있던 제자들이 흙더미를 헤치고 뛰어나왔다. 이리떼의 시체와 타다 남은 기름찌꺼기는 이미 광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급작스레 함몰되니 구멍 속으로 꺼져 들어간 것이다. 앞서 등장한 후토기 100명이 미리 준비한 모래와 생석회를 쏟아넣고 부지런히 삽질해서 구멍을 메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광장 안은 다시 매끄러운 평지로 변했다. 이윽고 시연을 마친 후토기 제자들이 안원의 호령에 따라 장교주를 향해 일제히 읍내를 올리고 철수했다. 군웅들은 이리떼의 시체와 기름불에 그을린 자신들이 함께 파묻힌 것만 같아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쨌든 이것으로 명교 오행기의 시위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군웅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병력을 거두어들인 양소가 오색 깃발이 꽂힌 목재틀을 등 뒤 동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싸늘한 눈초리로 주지약을 쏘아보았다. 오행기가 물러간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광장은 쥐 죽은 듯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참이 지나서 소림사 측 노승 하나가 공지대사 등 뒤에서 몸을 일으켰다.
조금 전 명교 측의 전쟁놀이 연출은 잘 보았소. 그러나 오늘 여러 문파가 이곳에 모인 것은 무공을 겨루기 위함이요. 그러니 아까 몇 분 시주들께서 제의하신 대로 무공 대결을 통해 승리한 최후의 일이니 사송과 도룡도 문제를 결정하는 게 좋겠소이다. 대결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단독 대결입니다. 만약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차후 무림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병력 뇌화탄이나 독화, 독수 따위를 사용하는 것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노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곧 대답했다. 출전하시는 분이 암기에만 능할 수도 있으니 암기를 쓴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것은 아닌 것 같소. 그리고 그중 몇몇 분이 암기에 독약이나 독수를 발라 쓰더라도 역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합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곁에서 암습을 가한다면 대회 규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 계신 군웅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오. 노승의 말에 대다수 군웅이 찬성했다. 이때 공동호로 중 셋째 당물량이 일어났다. 누구든지 두 판을 내리 이기고 나면 일단 물러나서 휴식을 취하고 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어느 방의 문파든 출전자는 두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소? 만일 여기 모인 수천 명이 한 사람씩 모두 싸운다면 100일이 걸려도 대회가 끝나지 않을 것이오. 당물량의 제의는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팽영옥이 웃으며 동료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공동파 역시 오늘 우리를 도우러 온 것이 분명하군. 두 판을 이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우리 교주님께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두 사람만 출전한다면 교주님 말고 우리 중에 누가 나서야 할까? 명교 수뇌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속으로는 나서고 싶었지만 섣불리 앞으로 나설 수는 없었다. 사안도 막중했지만 먼저 나서는 것은 자기 무공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두 눈치만 보며 장무기의 결정을 기다렸다. 장무기는 고민 끝에 광명우사자 범효에게 남은 출전권을 제의했다. 교주가 자신을 지명하자 범효는 뛸 듯이 기뻐하며 허리 굽혀 명을 받았다. 명교 수뇌부들 역시 평소 범효의 무공 실력을 익히 아는 터라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때 조민이 범효를 불렀다. 소림파 공지대사는 당신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출전하는 걸 보면 누구보다 먼저 공지대사가 나서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도 힘들거니와 설령 이긴다고 해도 고대사님은 기력을 탈진해서 더 싸우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대사가 먼저 공지대사에게 찾아가서 도전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훗날 때도 만안사에서 단둘이 결투를 하자고. 그 말을 듣고 범효가 묘책이라며 두 손바닥을 마주쳤다. 공지대사가 범효의 정식 도전을 받아들여 만안사에서 대결하기로 약속하기만 하면 오늘은 공지대사가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명교의 가장 강력한 적 중 한 명인 공지대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묘책이었던 것이다. 이 무렵 광장 사면 울타리 안에서는 여러 방의 문파 군웅들이 자기네들끼리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공론을 벌이고 있었다. 범효는 주최자 측 울타리 앞으로 다가가서 공지대사를 향해 폭권의 예를 올리며 말했다. 공지대사, 언제 다시 한번 대도 만안사에 다녀오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아니나 다를까 만안사라는 말 한마디에 공지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만안사는 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큰 치욕과 수모를 겪은 곳이었다. 공지대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범효에게 물었다. 거긴 가서 뭘 하려고? 그러자 범효가 가벼운 미소를 보이며 답했다. 우리 두 사람은 만안사 절간에서 원수지간이 되었소. 그러니 그 원한을 현지에 가서 풀어야 하지 않겠소? 대사님께서 진짜 용기가 있으시거든 명년 정월 대보름 원소절에 불초 소생과 만안사 뒤뜰에서 일전을 겨뤄보도록 합시다. 공지대사로서는 거부하지 못할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좋소. 명년 정월 대보름날 우리 대도 만안사에서 만납시다. 범효는 미소를 띤 채 다시 한번 정중히 폭권의 예를 올리고 발길을 돌렸다. 그때 등 뒤에서 공지대사의 말이 들려왔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범효는 잠시 발걸음을 주춤했지만 이내 뒤돌아 환한 미소로 답하고는 명교 진영으로 돌아왔다. 얼마 안 있어 떠들썩하던 광장 안이 차츰 조용해졌다.
그때 공지대사 뒤에 앉아있던 달마당 노승이 목청을 돋우어 낭낭하게 외쳤다. 이제부터 무림규칙에 따라 무공시합을 시작하겠소. 칼에는 눈이 달리지 않았으니 다치든 죽든 각자의 처눈에 맡겨야 할 것이외다. 누구든 마지막까지 남은 자에게 사송과 도룡도를 맡길 것이오. 이윽고 출전하겠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왔다. 장무기를 비롯한 고수들은 어차피 한 사람이 두 판을 내리 이기면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저 여러 군웅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실력을 뽐내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합 초반을 장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합은 점점 격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그걸 보면서 훗날 여러 문파들이 서로 원수를 갚겠다고 죽고 죽이는 보복전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광장 안의 무공 대결은 꼬박 2시즌이나 지속되고 그 사이에 붉은 해는 서편으로 기울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출전자들의 무공 실력도 점차 더 강해졌다. 태산에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모르는 법이다. 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자 명성을 떨칠 기회라 생각하고 뛰어들던 사람들은 점차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전 의사를 접는 사람이 속출했다. 신시 무렵 개방의 장바룡두가 상서배교의 대표로 출전한 여걸 팽사랑을 보기 좋게 쓰러뜨렸다. 앞서 개방은 화산파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기세등등해진 장바룡두는 아미파 진영을 바라보면서 들으라는 듯이 코웃음 섞어 말을 건넸다. 곱디고 온 아가씨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소? 기껏해야 도검 아니면 암기 따위나 쓰겠지. 이 말을 들은 주지학이 곁에 앉은 송청서에게 몇 마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자 송청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송청서는 장바룡두 앞에 공손히 두 손 모으고 정식으로 도전했다. 용두 형님, 제가 형님의 고명하신 초식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장바룡두는 송청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얼굴빛이 시퍼렇게 질렸다. 송청서 이 간살 맞고 악독한 놈아. 니놈이 진우량의 명을 받고 우리 개방에 몰래 섞여 들어왔으렸다. 사방주를 살해한 음모에 분명 니놈 역시 한몫 거들었을 거다. 그런 야비한 짓을 저지르고도 내 앞에 뻔뻔스레 낯짝을 들이밀어. 그러자 송청서가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밥 빌어먹는 거지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이 어르신의 본색을 알아보지 못한 걸 탓하지 않고 누굴 원망하는 것이냐? 그 말을 듣고 장바룡두가 호통쳤다. 널 낳아준 아비의 무당파조차 배반한 놈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두고 봐라. 아미파 역시 니놈 손에 큰 곤욕을 치를 날이 올 테니까. 남들이 다 듣도록 고래고래 악담을 퍼붓는 장바룡두 앞에 송청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둥아리 다 놀리셨소? 장바룡두는 그 말에 더는 대꾸하지 않고 일장을 후려쳐갔다. 그러자 송청서는 몸을 틀어 피하더니 아미파 절초인 금정면장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장바룡두의 공격은 인정사정이 없는 살초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대결은 무공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중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필사의 대결이 되고 말았다. 송청서가 아무리 무당파 3대 제자 가운데 발군의 실력을 보유했다고는 해도 장바룡두는 개방의 장로급 고수였다. 그냥 맞붙어도 실력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아미파의 투신에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금정면장으로 싸우니 자연히 위험한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송청서는 서투른 금정면장을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당파 고유의 면장으로 장바룡두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다. 무당파의 면장은 송청서가 어릴 적부터 20여 년 세월 동안 몸에 배도록 철저히 익힌 무공이었다. 아미파의 금정면장과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공력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적의 공격을 풀어내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 속사정 모르는 남들이야 그저 패색이 짙던 송청서가 차츰 열세를 만회한다고 여겼으나 을리정은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송청서 이 배은망덕한 놈아.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구나. 무당파를 배신하고 나간 놈이 무당파의 무공으로 치사하게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냐? 제 아비도 필요 없다고 저버린 불효자 놈이 아비가 손수 가르쳐준 무공은 필요한가 보구나. 천하의 비열한 놈 같으니. 을리정에게 호통을 들은 송청서는 얼굴이 벌개져서 마주 고함을 질렀다.
무당파 무공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이거나 똑똑히 보시구려. 그러더니 송청서의 왼손이 장발용두 눈앞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장발용두는 느닷없이 눈앞에서 8개나 되는 5손가락의 환영을 마주했다. 어리둥절한 장발용두가 멈칫하는 순간 송청서의 오른손이 급작스레 뻗어오르더니 장발용두의 정수리를 5손가락으로 푹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찔러 넣었다. 그걸 보고 관전하던 군웅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송청서는 핏물과 뇌수가 질퍽하게 묻은 5손가락을 뽑아냈다. 곧이어 장발용두의 우람한 몸이 뒤로 맥없이 벌렁 낮아빠졌다. 장발용두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겨 즉사하고 말았다. 송청서가 피로 더럽혀진 5손가락을 번쩍 쳐들어 보이면서 을리정을 향해 차갑게 웃었다. 무당파에 이런 무공이 있기나 하오. 군웅들이 경악에 찬 외마디 실성을 터뜨렸다. 뒤이어 개방 측 울타리에서 제자 8명이 한꺼번에 쏜살같이 뛰쳐나오더니 두 사람은 장발용두의 시신을 부축하고 나머지 6은 송청서에게 맹렬한 기세로 덤벼들기 시작했다. 그때 달마당 노승이 목청을 드높여 고함쳤다. 개방이 오늘 영웅대회의 규칙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냐? 그와 동시에 개방의 집법장로도 제자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물러나라. 장발용두의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집법장로의 외침을 들은 개방 제자들은 그 자리에 멈췄다. 그들은 얼굴에 노기를 띤 채 무서운 눈초리로 송청서를 노려보았다. 곧이어 개방 제자들은 발걸음을 돌려 장발용두의 시신을 떠매고 자기네 울타리 안으로 돌아갔다. 관전하던 군웅들은 아무리 무공 대결 중에 상대를 죽여도 무방하다는 규칙이 있다고는 해도 송청서의 손속이 너무 악랄하다고 생각했다. 장무기는 좀 전 송청서의 무공을 보고 주지학을 떠올렸다. 5손가락으로 조민의 어깨를 뚫어놓고 두백당 부부를 참혹하게 살해했던 그 수법을 말이다. 장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양소에게 물었다. 어째서 아미파에 저런 사악한 무공이 있을까요? 교주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양소가 답했다. 저도 이런 무공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미파의 개창조사 곽양여협에 벼로가 소동사였지 않습니까? 거기다 외조부인 도화도주 황약사는 동사였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미파에 다소 사악한 무공이 전해진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겠지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송청서와 집법장로는 이미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집법장로는 몸놀림이 매우 쾌속하고 민첩했다. 그는 송청서가 장발용두에게 그랬던 것처럼 양손의 10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린 응조공 초식으로 맹렬히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집법장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장발용두의 복수를 해주고 싶었다. 두 사람의 싸움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마침내 집법장로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집법장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마디 기합을 지르며 왼손 5손가락으로 송청서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이제 손가락에 공력을 쏟아넣기만 하면 송청서는 장발용두와 똑같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송청서의 오른손도 질풍같이 수평으로 뻗어나갔다. 그러고는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방의 목젖을 움켜쥐고 말았다. 집법장로의 목을 움켜쥔 송청서가 5손가락에 힘을 주자 5손가락이 그대로 집법장로의 목에 구멍을 뚫으며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고 말았다. 그러자 집법장로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털썩 고꾸라졌다. 그 순간 송청서의 정수리로 내리꽂히던 집법장로의 5손가락이 맥없이 땅바닥에 푹 하고 꽂히고 말았다. 끊겨버린 목젖에서 흘러나온 핏물이 땅바닥을 흥건히 적셨을 때 집법장로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다. 주지학이 손짓을 보내자 8명의 아미파 제자들이 일제히 장검을 뽑아 들고 뛰쳐나와 2명씩 짝지어 등을 맞댄 자세로 송청서를 중심으로 사방을 에워쌌다. 그와 동시에 달마당 노승이 목청을 도두어 위엄있게 소리쳤다. 나한당 제자들은 명을 받들라. 그러자 멀찌감치 늘어서 있던 황색 승포의 소림사 제자 36명이 일제히 몸을 솟구치더니 허공으로 동문들 머리 위를 뛰어넘어 광장으로 달려나왔다. 소림의 나한당 제자들은 진법을 구사하듯 전우좌우로 뿔뿔이 흩어져 광장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늘어섰다. 소림과 아미가 움직인 것은
개방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달마당 노승이 말을 계속했다. 오늘 이 대회에서는 무예를 겨루되 어떤 자든지 다수로 소수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두 장로를 영거푸 잃어버린 개방 제자들은 비통과 분노의 치를 떨었으나 감히 소림파와 아미파를 한꺼번에 상대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목소리를 높여 욕설을 퍼부으며 집법장로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뿐이었다. 두 판을 내리 이긴 송청서는 대회 규칙에 따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미파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미파 진영으로 물러났다. 송청서가 무대에서 퇴장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무대에 오르는 이가 없었다. 군웅들은 송청서가 고작 5손가락만으로 두 사람을 잇따라 죽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본 이후 간담이 시려 누구도 쉽게 도전장을 내밀지 못한 것이다. 잠시 후 송청서가 홀가분한 기색으로 다시 등장했다. 그러고는 군웅들에게 정중히 폭권의 예를 표했다. 소생이 휴식을 마쳤으니 다음은 어느 영웅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잿빛 그림자 하나가 번뜩하더니 어느새 송청서 앞에 내려섰다. 바로 무당파의 둘째 유연주였다. 송청서는 어릴 적부터 둘째 사숙인 유연주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유연주가 살기를 띤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송청서는 본능적으로 이 싸움이 생사가 걸린 처절한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아미파에서 새로운 무공을 배웠다고는 해도 유연주가 겁나기는 마찬가지였다. 유연주가 정중히 폭권의 예를 차렸다. 송소혁, 공격하시오. 조카 앞에서 두 주먹 맞잡아 예를 갖추고 소엽이란 존칭을 사용한 것은 사숙과 사질의 친분 관계를 깨끗이 끊고 의절하겠다는 유연주의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송청서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꾸 한마디 없이 허리 굽혀 담내를 건넸다. 곧이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유연주의 일장이 송청서의 가슴으로 날아들었다. 본래 무당파의 무공은 부드러운 힘으로 강한 힘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연주는 기존의 무당파 방식과 다르게 빠르고 강맹한 초식으로 정신없이 송청서를 몰아붙였다. 그리 되니 송청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태사부 장산봉과 그의 아버지 송원교는 자기를 무당파 제3대 장문으로 만들기 위해 무당파의 모든 무공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 송청서였기에 지금 유연주의 무공이 왜 이렇게 빠르고 사나운지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송청서는 옆구리에 발차기를 맞고 뒤로 밀려나갔다. 송청서는 주지학에게 배운 아미파 지공을 구사해 대응하려 했으나 유연주의 거센 압박에 밀려 수만 모금 제대로 들이키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하며 수비하기에만 급급했다. 유연주의 공격은 갈수록 빨라졌다. 송청서는 무당파의 적전 제자다. 따라서 유연주가 펼치는 모든 무공도 이미 배워 익힌 만큼 그 정교하고도 오묘한 초식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쾌속하게 들이치는 경우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았다. 어느덧 광장은 온통 뿌옇게 일기 시작한 황색 흙먼지로 두 사람의 모습을 뒤덮어버렸다. 그때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느닷없이 양 손바닥끼리 철썩하고 맞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유연주와 송청서가 동시에 도약 자세로 물러났다. 유연주는 두 다리가 미쳐 땅바닥에 닿아 중심을 잡기도 전에 또다시 몸을 뒤틀면서 번개같이 송청서에게 달려들었다. 송청서 역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몰려 혼신의 기력을 다 쏟아부어 저항했다. 이제 송청서에게는 아미파와 무당파를 분별할 겨를조차 없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유연주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만약 유연주가 송청서의 악랄한 5손가락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송청서는 진작 유연주 손에 죽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흙먼지는 더욱 넓게 흩뿌려지고 높아져 갔다. 점점 수세에 몰리던 송청서가 마침내 5손가락을 벌리더니 유연주의 목젖을 향해 수평으로 찔러들었다. 그러나 이미 유연주는 송청서의 공격을 읽고 있었다. 유연주는 송청서가 개방의 두 장로를 죽였을 때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방책도 이미 세워놓은 상태였다. 사실 송청서는 이 조법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식 변화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유연주를 공격할 때도 앞서 두 차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초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유연주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연주는 몸을 옆으로 뒤틀어 회피하면서
왼팔을 크게 휘둘러 원을 그렸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송청서의 오른팔을 유연주의 왼팔이 휘어감았다. 곧이어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송청서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연주는 그대로 반걸음 전진하며 오른팔로 송청서의 왼팔을 휘어감아 부러뜨렸다. 또다시 송청서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연주가 그런 송청서와 일보 떨어지자 뼈마디가 산산조각난 송청서의 양팔이 축 늘어졌다. 그걸 본 유연주가 대가릴성으로 호통쳤다. 오늘에야 일곱째 아우의 원수를 갚는구나. 그러면서 양팔을 쫙 벌리더니 송청서의 양쪽 귀를 동시에 강타했다. 이 공격으로 송청서의 두 개 골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공격이 닿을 찰나 유연주는 마음을 고쳐먹고 공력을 절반 정도 줄였다. 비참하게 살해당한 막성곡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대로 송청서의 두개골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 대사형 송원교의 얼굴이 떠오르고 말았다. 결국 유연주는 마지막 처분은 대사형에게 맡기기로 하고 송청서의 목숨은 붙여놓기로 했다. 유연주는 마지막 공격을 받고 땅바닥으로 쓰러지는 송청서를 다시 한번 걷어차려고 했다. 두 다리뼈마저 부러뜨려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느닷없이 푸른 그림자가 번뜩하더니 유연주의 눈앞에 한 가닥 긴 채찍이 날아왔다. 유연주는 엉겁결에 뒷걸음질치며 황급히 피했으나 채찍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붙었다. 실로 쾌속하기 이를 데 없는 연속 공격을 퍼붓는 사람은 바로 아미파 장문 주지학이었다. 주지학의 채찍은 불과 3초씩 만에 유연주를 채찍의 올가미 속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 주지학이 들고 있는 채찍은 마디진 강편이 아니라 부드럽게 휘는 연편이었다. 거기다 길이만도 무려 50척에 달하는 기이한 병기였다. 그뿐 아니라 채찍 끝에는 뾰족하고도 날카로운 강철 송곳이 낚싯바늘처럼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지학이 채찍을 걷어들이며 유연주에게 말했다. 이대로 당신 목숨을 빼앗으면 승복 못하시겠죠. 그러니 어서 병기를 가져오세요. 그러자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고 있던 을리정이 거칠게 장검을 뽑아들고 주지학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주장문에 고명하신 솜씨를 받아보리다. 그러나 주지학은 을리정에게 관심 없다는 듯 뒤돌아서서 송청서의 상처를 살폈다. 송청서는 두 눈알이 불쑥 튀어나왔을 뿐 아니라 입과 눈, 코와 귀 등 7구멍으로 피를 쏟으면서 땅바닥에 웅크려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운 치명상이었다. 주지학은 손을 들어 아미파 제자를 불러 송청서를 옮기게 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유연주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먼저 당신부터 죽이고 다시 은가성을 가진 사람을 죽여도 늦지 않겠군. 유연주는 아무 말 없이 을리정에게 장검을 넘겨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을리정은 사형이 내민 손에 장검을 쥐어주지 않았다. 형님,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그러자 유연주가 흘깃 아우를 바라보았다. 을리정과 눈이 마주친 유연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을리정 역시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다. 좀 전의 공격만으로도 유연주는 자신이 주지학을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주지학과 싸우는 동안 최대한 시간을 끌어 나중에 싸울 을리정이 주지학의 약점을 파악하게 할 속셈이었다. 그러나 을리정 역시 유연주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다. 불현듯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구쳐 오른 유연주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무당 치렵 중 셋째 아우 유대함은 불구자가 되었고 다섯째 아우 장취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일곱째 막내마저 비참한 죽음을 맞아 저승으로 떠나고 이제 무당 치렵 가운데 겨우 넷만 남았을 따름이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두 형제가 이 자리에서 비명 행사를 당할 처지였다. 여섯째 아우인 을리정은 비록 무공이 강하기는 해도 타고난 천성이 여렸다. 만약 자신이 먼저 죽는다면 심신이 크게 흐트러져 제대로 싸울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 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저 두 형제가 이 자리에서 개죽음을 당할 뿐이었다. 하지만 여섯째 아우가 먼저 죽는다면 자신이 저 계집의 약점을 파악해 함께 죽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결심을 굳힌 유연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오래 끌게. 을리정은 유연주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아내 양부르의 얼굴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임신한 몸이었다. 을리정은 저도 모르게 양소와 장무기 쪽을 바라보다 도로 외면했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불혜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 터인데 구태여 부탁할 필요가 어디 있으랴. 잡념을 떨쳐버린 을리정이 장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유연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을리정은 주지학에게 예를 갖추고 먼저 공격하라고 했으나 주지학은 오히려 을리정에게 성공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을리정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재빠른 공격으로 주지학을 몰아붙였다. 을리정은 주지학에게 기선을 제압당하면 열세를 만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을리정의 검끝에서 검기가 뿜어져 나오자 관전하던 군웅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주지학은 아무렇지 않게 몸을 요리조리 피하며 을리정의 공격을 흘려버렸다. 은육협, 내가 당신에게 3초씩을 양보한 것은 옛날 무당산에서 장지님께서 베풀어준 정리에 보답하는 뜻이었습니다. 주지학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드러운 채찍이 마치 살아있는 독사처럼 꿈틀거리더니 곧바로 을리정의 가슴을 노리고 덮쳐들었다. 을리정은 좌측으로 회피하며 달아났지만 채찍은 끊임없이 을리정을 쫓아왔다. 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을리정이 장검으로 채찍을 쳐냈다. 그런데 칼날과 채찍이 맞부딪히는 순간 을리정은 칼자루를 쥔 소나기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고 하마터면 장검을 놓칠 뻔했다. 을리정은 대경실색했다. 그는 주지학의 채찍 쓰는 초식이 괴상할 뿐 나이를 고려했을 때 내력은 자기 적수가 못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공력마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주지학의 채찍은 을리정의 주변을 맴돌며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공격해 들어갈 틈을 노렸다. 장무기는 볼수록 기가 막혀 입이 절로 벌어졌다. 주지학의 채찍 쓰는 수준이 소림사의 도액, 도난, 도겁 세 고승에 비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초식의 괴이한 만큼은 놀라웠다. 장무기는 가슴속에 무언가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일어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이제 광장 안에 들리는 소리라곤 허공을 가르는 칼바람 소리와 사방팔방으로 돌아가며 채찍 휘두르는 소리뿐이었다. 수천 관중은 그저 숨죽인 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 느닷없이 괴상야릇한 목소리가 숨막힐 듯 답답한 정적을 깨뜨리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주장문, 당신 남편 송청서가 죽기 직전인데 임종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오? 관중들의 눈길이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주책바가지 영감 주전이었다. 주전은 평소 무당파 제자들이 싸울 때 평정심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란을 피워 주지학의 정신을 흐트러 놓을 심산으로 이런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주장문, 당신 남편 송청서가 전해달라고 하는구려. 자기한테 숨겨놓은 자식이 28명 있으니 그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말이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억지 소리에 군웅들 대부분이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주지학은 그런 주전의 말에 일체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주전이 또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아니 멸절사태 아니시오? 언제 오셨소? 원기가 되어 주장문에게 들러붙어서 그런지 신수가 훤해지셨구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자기 주지학이 몸을 돌려 순식간에 30척 거리를 내달렸다. 그와 동시에 50척이나 되는 채찍을 길게 내뻗었다. 그러자 채찍에 달린 강철 송곳이 주전의 면상을 향해 쭉 뻗어나갔다. 입에 개거품을 물고 신나게 떠들어대던 주책바가지 주전은 을리정과 악전고투를 벌이던 주지학이 돌발적으로 자기한테 기습 공격을 가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난데없이 무시무시한 채찍이 면상 바로 앞까지 날아오자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주전 곁에 서 있던 눈치 빠른 양소가 민첩한 손놀림으로 목재 탁자를 움켜잡아 주지학의 채찍을 내리쳤다. 탁자와 채찍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부서진 나무 부스러기가 사방팔방으로 튕겨 날아갔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였던 찻주전자며 찻그릇이 모조리 깨지면서 졸지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뜨거운 찬물과 사기 조각 파편을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다. 한편 주지학의 채찍이 딴 데로 향하는 걸 본 을리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지학을 따라 들어가며 검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을리정이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있던 주지학은
남은 손으로 연거푸 장력을 날려 을리정의 접근을 봉쇄했다. 그런 다음 기습에 실패한 채찍을 걷어들여 다시 을리정에게 집중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지학의 이번 공격은 앞서와는 사뭇 달랐다. 을리정과 공수를 주고받던 주지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태극권법에 적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지학은 기다란 채찍으로 허공에 크고 작은 원을 하나씩 그리면서 그 한복판에 을리정을 가둬놓았다. 태극권이나 태극권법이나 모두가 원을 형성하는 게 특징이었다. 그런데 주지학이 채찍으로 원을 형성하니 을리정이 장검으로 형성하는 원보다 훨씬 크고 빨랐다. 결국 두 원이 부딪히자 을리정의 장검이 채찍에 끌려가기 시작했다. 을리정은 삽시간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채찍이 가는 방향에 따라 연거푸 서너 바퀴를 맴돌던 을리정은 자기도 모르게 칼자루를 소나귀에서 놓치고 말았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자꾸 멀어져 나가려는 원심력 탓이었다. 서슬푸른 검광이 번쩍 빛나는 것과 동시에 소나귀를 벗어난 장검이 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와 동시에 주지학의 기다란 채찍이 독사처럼 휘말아 오더니 채찍 끝에 달린 강철 송곳 뭉치가 을리정의 정수리를 노리고 힘차게 떨어져 내렸다. 바로 그때 유연주가 몸을 솟구쳐 싸움터 한복판으로 내려서면서 그대로 오른손을 내뻗어 채찍 끄트머리 아랫부분을 움켜잡았다. 그걸 본 주지학이 잽싸게 날아와 오른발로 유연주의 등허리 요열을 정확히 가격했다. 유연주는 고통을 참으면서 잡고 있던 채찍을 당겼다. 그러고는 딸려오는 주지학의 아랫배에 곧장 일장을 내뻗었다. 바로 장산봉조차 그 살상력이 높아 금지시킨 호조저로수의 1초였다. 순간 주지학은 유연주의 일격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스쳐 지나갔다. 주지학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채찍 자루를 놓는 것과 동시에 5손가락을 활짝 펼쳐 세워 유연주의 정수리를 내리찍었다. 주지학은 유연주와 동기어진 할 각오였다. 유연주는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 피하려 했으나 좀 전에 등허리 급소를 얻어맞은 탓에 고개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공력을 응축시켜 날린 공격은 주지학의 아랫배를 향해 찔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틀림없이 두 사람 모두 절명할 위기였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의 순간 갑자기 누군가 오른손으로 유연주의 호조저로수를 가로막아 밀어냈다. 그러고는 왼손으로 주지학의 5손가락을 옆으로 거세게 쳐내 뿌리쳤다. 아슬아슬하게 싸움에 끼어들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장무기였다. 주지학은 장무기가 자기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쌍장에 혼신의 기력을 쏟아붓고 질풍 같은 속도로 장무기의 가슴에 맹렬한 일격을 가했다. 장무기가 회피할 경우 그 쌍장은 영락없이 유연주의 면상에 적중되고 말 것이다. 장무기는 어쩔 수 없이 왼 손바닥으로 쌍장을 마주 후려쳤다. 쌍방 두 사람의 손바닥 셋이 맞부딪혔다. 그 순간 장무기는 무언가 허탈한 느낌이 들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상대방의 쌍장의 내력이라곤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차 싶은 장무기는 위급한 가운데 더 생각해볼 여지 없이 힘을 걷어들였다. 그러나 장무기의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혼신의 장력을 반대로 돌려 자기 자신을 후려치는 격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장무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힘을 쏟아내고 걷어들일 수 있는 수발유심의 경지에 들어선 내가고수라는 점이다. 비록 자신이 방출한 강력한 힘에 충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기껏해야 순간적인 질식 상태에 빠져들기나 할까 결코 치명적인 손상은 입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 막 장무기가 장력을 회수하려던 찰나 갑자기 주지학의 장력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것을 직감했다. 더구나 그것은 장무기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맹렬한 기세로 부딪혀왔다. 그제야 장무기는 속았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주지학이 수평으로 가지런하게 내지른 쌍장이 그대로 장무기 앞가슴을 강타했다. 장무기는 자신이 회수하던 장력에 주지학의 장력까지 보태져서 공격을 받았다. 천하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대 고수가 힘을 합쳐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제 아무리 구양진기의 호체신공이라 해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더구나 주지학의 장력은 장무기에게 있어 묵은 힘이 소진되고 새로운 힘을 미처 생성하기 전에 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 더욱 치명적이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 장무기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다. 여러 해 전 서역 땅 사막지대에서 멸절 사태가 이런 비겁한 수법으로 기습 타격을 가해 피를 토하게 하고 모래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지 않았던가.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장무기는 목구멍 위로 차오른 붉은 피를 울컥 토해냈다. 기습이 성공을 거두자 주지학은 왼손을 앞으로 내뻗어 5손가락으로 장무기의 앞가슴을 움켜잡으려 했다. 장무기는 중상을 입고 의식이 흐려져가는 중에도 두 귀에 들려오는 바람 가르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츠려 뒤쪽으로 두세치 옮겼다. 바로 그 순간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앞가슴을 덮고 있던 옷자락이 주지학의 5손가락에 핥히어져 길게 찢겨나가고 말았다. 위기를 벗어난 것도 잠시 다시 주지학의 오른손 5손가락이 장무기 가슴을 향해 찔러 들어왔다. 이 무렵 유연주는 발차기에 걷어차인 부위가 급소혈도라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고 을리정이 달려들어 구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장무기로서는 이 위기를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다. 주지학의 매서운 눈초리가 화살처럼 목표에 가서 꽂혔다. 그때 찢어진 옷자락 속으로 드러난 장무기 가슴팍 한 구석에 흐릿하게 남은 칼자국이 보였다. 바로 오래전 광명정에서 그녀가 의천검으로 찌른 상처였다.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주지학은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애틋한 감정이 솟구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국 그녀의 5손가락은 장무기 가슴 앞에 불과 반자 남짓한 거리를 남겨두고 멈추고 말았다. 그녀가 주춤하는 사이 윌소와 을리정 그리고 양소와 범효가 동시에 주지학에게 들이닥쳤다. 가장 먼저 윌소가 몸을 날려 장무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와 동시에 양소와 범효가 좌우로 나뉘어 주지학을 공격해 들어갔고 그 틈을 이용해 을리정이 장무기를 껴안고 도망쳐 나왔다. 일이 이렇게 되니 장내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아미파 제자들과 소림사 승려들이 호통을 치며 일제히 병기를 뽑아들고 광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주지학과 싸우고 있던 양소와 범효는 윌소가 유연주를 부축해서 명교 진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는 미련 없이 물러났다. 주지학 주위로 몰려든 아미파 제자들과 소림사 승려들도 명교 진영에서 물러서자 별다른 충돌 없이 제자리로 물러났다. 명교 진영으로 돌아온 장무기는 입술 언저리가 온통 피투성이의 심한 내상을 입은 위중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교주답게 미소로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울타리 안쪽 좌석에 앉았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구양신공을 일으켜 내상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때 광장 한복판에 홀로 남은 주지학이 소리쳐 물었다. 어느 영웅분께서 제게 한 수 가르침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범효가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서려 했다. 이때 운기조식 중이던 장무기가 억지로 눈을 뜨고 그런 범효를 말렸다. 장무기는 다급하게 입을 여느라 또다시 피를 2모금이나 토해냈다. 범효는 교주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출전을 포기했다. 설령 출전했다고 해도 주지학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아는 범효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이 명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주지학이 여전히 광장 한가운데 서서 목청 높여 몇 차례나 도전자를 찾았으나 사면은 물을 뿌린 듯 잠잠했다. 좀 전에 장무기와 주지학의 충돌이 있을 때 장무기가 스스로 내력을 거두어 들이다 치명상을 입은 것은 당사자인 장무기와 주지학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군웅들 눈에는 주지학의 장력이 워낙 강력해서 명교 교주인 장무기가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걸로 보였다. 더구나 결정적인 순간 주지학의 5손가락이 장무기 가슴 앞에서 멈추는 걸 모두가 보지 않았던가. 군웅들 대부분은 주지학이 장무기와의 예정을 생각해 마지막 순간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나서서 도전을 하겠는가? 주지학은 홀로 무당파의 을리정과 유연주를 격파하고 당대 최고수라 불리는 명교 교주 장무기를 격파했다. 홀로 광장에 우뚝 선 주지학의 모습은 마치 천하를 굽어보는 듯 위풍당당했다. 그러나 산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을 나부낄 때마다 가냘프고도 여린 몸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러나 주위를 에워싼 수천 명의 영웅호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감히 도전하는 이가 없었다.
주지학이 한참을 기다려도 여전히 나서는 자가 없자 달마당 노승이 걸어나와 합장하며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아미파 장문의 무공이 천하 영웅들 가운데 으뜸이요. 여기 주장문께서 천하제일이라는데 불복하시는 분이 계시오? 달마당 노승이 연거푸 세 차례나 물었으나 광장 어느 구석에서도 불복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마침내 달마당 노승이 선포했다. 좋소이다. 더 나서서 겨루실 분이 없는 바에야 오늘 영웅대회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금모사왕 사손을 아미파 장문께 넘겨드려 그분의 처분에 맡기도록 하겠소. 또한 현재 어느 분이 도룡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서둘러 아미파 장모님께 내놓으셔야 할 것이오. 이것은 오늘 영웅 여러분 모두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일이니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소.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저물고 하늘은 어둑어둑해졌다. 너른 광장에도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달마당 노승이 오늘 대회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언했다. 금모사왕 사손은 지금 뒷산 모처에 갇혀 있소이다. 오늘은 하루해가 저물고 날도 늦었으니 여러분 모두 지정된 숙소로 돌아가 쉬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 일찍이 여기 다시 모이면 노나비 주장문을 인도해 관문을 열고 죄수를 석방시키도록 하겠소. 그럼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문의 절세 무공을 볼 수 있으리라 믿소이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양소와 범효는 일제히 조민에게 눈길을 던졌다. 과연 조민의 짐작이 들어맞은 것이다. 주지학의 무공 실력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해도 뒷산에 있는 도액, 도겁, 도난 세 고승과 싸워 이길 승산은 없었다. 그리 되면 애꿎은 주지학의 목숨만 헛되이 날려보내고 결과적으로 소림파가 강호 무림계의 패자로 군림하게 될지도 몰랐다. 이 무렵 주지학은 어느새 아미파 진영으로 돌아갔다.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고무되어 있었다. 자기네 장문이니 천하 영웅들을 제압했으니 제자들 마음이야 오죽 기쁘겠는가.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일렬로 도열하고 돌아오는 장문인에게 허리 굽혀 경의를 표했다. 군웅들이 지정된 숙소로 흩어지기 전에 달마당 노승이 마지막으로 정중하면서도 경고 섞인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본사에 오신 영웅들께서는 모두 저희 소림파의 귀빈들이십니다. 피차 맺은 은원과 갈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더라도 아무쪼록 저희 소림파의 체면을 봐서 경내에서만큼은 잠시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여러분께서 저희 소림파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달마당 노승의 경고 말이 끝나고 군웅들은 지객승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숙소로 흩어졌다. 범효가 아직도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장무기를 안고서 명교 제자들이 따로 마련해 놓은 오두막으로 이동했다. 장무기는 내상이 무겁기는 해도 평소 자신이 조제한 영단 9알을 먹고 다시 구양진기로 약의 효력을 이끌며 내상 치료에 들어갔다. 그날 늦은 밤 이경 무렵 장무기는 응어리진 핏덩이를 3모금 토해냈다. 그와 동시에 내상도 말끔히 치료를 마쳤다. 그 모습을 보고 양소와 범효 그리고 유연주와 을리정은 놀랍고도 기쁜 마음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장무기의 내공이 깊고 두터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중상을 입었다면 설령 솜씨 좋은 고수가 치료한다 해도 최소한 한두 달쯤 요양을 하고 나서야 응어리진 어혈을 사귀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장무기는 그 정도 내상을 불과 몇 시즌 만에 완치했으니 자기네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내상을 회복한 장무기는 허기가 졌는지 저녁밥을 2그릇이나 비웠다. 그러고는 한동안 정향을 더한 다음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잠시 나갔다 와야겠소. 그 말과 함께 밖으로 나온 장무기는 지객승을 불러 아미파 진영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러고는 지객승의 안내를 받아 아미파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미파 진영 근처에 다다르자 지객승은 돌아가고 장무기 혼자 아미파 진영으로 향했다. 장무기가 문전까지 접근하자 인기척에 놀란 비구니 2명이 장검을 뽑아들고 쏜살같이 뛰쳐나왔다. 누구냐? 장무기는 정중히 폭권의 예를 취했다. 명교 장무기가 야반의 실례인 줄 아오나 귀 아미파의 장문인을 뵙고자 청하오. 그 말에 비구니들이 대경실색했다. 장교주님, 잠시 기다려주시면 제가 가서 여쭙고 오겠습니다. 놀라움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애썼으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그녀는 돌아서서 몇 발짝 걷다가 이내 자그만 대나무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다. 비상사태를 알리는 대나무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자 사방 어두운 그늘 속에서 한꺼번에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검광을 번뜩이면서 각처에 포진했다. 장무기는 그들을 본 척도 하지 않고 뒷짐진 자세로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조용히 기다렸다. 지금 아미파 경계 태세는 최상급이었다. 아미파는 오늘 하루 만에 사도천종과 하주를 죽이고 개방원로 2사람을 죽였다. 거기다 무당파 2사람을 이겼으며 명교 교주마저 꺾었다. 그리하여 아미파 장문 주지학이 명실공히 천하제일인이란 명예를 차지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웅에게 미움과 시샘을 받겠는가. 아미파에게 오늘 밤 소림사는 발 내딛는 곳마다 강적들에게 애워싸인 험지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많지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장문인에게 통보하러 오두막에 들어갔던 비구니가 되돌아왔다. 저희 장문께서 남녀가 유별하여 심야에 만나 뵙기 어렵다 말씀하셨으니 장교주께서는 발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장무기는 문전 축객을 당할 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 미리 생각해둔 말도 있었다. 소생이 나름대로 의술에 정통한 사람인 건 주장문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오. 이렇게 늦은 밤에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것은 송청서 소엽의 상처를 치료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이니 다시 한번 장문께 여쭤주시오. 그 말을 듣고 비구니가 다시 주지학이 있는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와 말했다. 장문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장무기는 병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허리춤을 툭툭 쳐보인 다음 그녀를 따라 오두막에 들어섰다. 주지학은 객실 한곁 의자에 턱을 괜 채 앉아 있었다. 주지학은 넋이 나간 듯 멍하니 허공만 쳐다볼 뿐 사람이 들어서는 기척에도 돌아보지 않았다. 장무기를 안내했던 비구니가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이제 객실에는 장무기와 주지학 2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흰 촛불 한 자루만이 문을 여닫는 바람에 흐려졌다 밝아졌다 흔들리면서 주지학의 푸른 옷자락을 비추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런 주지학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쓰라렸다. 송사영의 상세가 어떤지 보러 왔소. 그 말에 주지학은 여전히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냉랭하게 대꾸했다. 그 사람은 두개골이 바스러져 상세가 매우 위중해요. 오늘 밤이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 말에 장무기가 대꾸했다. 내가 송사영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소. 그러자 주지학이 장무기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죠? 다소 엉뚱한 질문에 장무기는 흠칫 놀랐다. 당신이 오늘 손 속에 사정을 두어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소? 그러니 나도 송사영의 상처를 내 힘닿는 대로 치료해서 살려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소. 그 말에 주지학이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당신이 먼저 손 속에 사정을 두었다는 걸 알아요. 만약 그때 당신이 내력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어쨌든 좋아요. 당신이 송영의 목숨을 구해낼 경우 내가 어떻게 보답해주기를 바라나요? 1대1로 목숨끼리 맞바꿉시다. 누구 목숨하고 바꾸자는 말이죠? 내 큰아버님의 목숨이 이제 당신에게 맡겨지지 않았소. 그것뿐인가요? 달리 더 요구할 것은 없나요? 그러자 장무기가 다른 건 자기 입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쭈뼛거렸다. 주지학은 그런 장무기를 보며 짜증난다는 듯 대뜸 손가락으로 안채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안에 있어요. 장무기는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걸어가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등잔 불빛 하나 없이 캄캄했다. 장무기는 하는 수 없이 촛대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까지 주지학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시종 움직이지 않았다. 침상 앞에 드리워놓은 청사 휘장을 들추자 불빛 아래 송청서의 모습이 드러났다. 불쑥 튀어나온 두 눈망울과 비뚤어진 입, 그리고 길게 내민 혓바닥에 뭉개진 콧날하며 찢겨내린 두 귓불과 움푹 파여들어간 광대뼈가 눈에 들어왔다. 일찍이 강호에서 옥면맹상이라 불리던 송청서의 모습은 두 눈으로 보기에도 끔찍스러울 정도로 무섭게 변해 있었다. 손목에 맥을 짚어보니 산송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이대로 두면 주지학의 말대로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휘장을 도로 내린 장무기는 탁자 위에 촛대를 올려놓고 대나무 걸상에 앉아 곰곰이 치료 방법을 궁리했다.
밥 한 끼 먹을 시간 동안 치료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던 끝에 장무기는 바깥의 객실로 나왔다. 주장문. 내가 송사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소만 그래도 일단 손을 써보도록 허락해 주시겠소? 그 말에 주지학이 냉랭하게 대꾸했다. 어차피 당신이 구해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 누구도 그 사람을 구할 수는 없겠죠. 장무기가 차분한 어투로 말했다. 설령 목숨만은 구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용모나 무공은 되찾기 어렵겠소. 또한 뇌진탕을 일으키며 받은 충격에 두뇌가 많이 망가져 어쩌면 말하기조차 쉽지 않을 거요. 장무기의 말에 주지학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당신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저 사람을 온전한 몸으로 살려내지 못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소민군주의 부마 노릇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말을 마친 주지학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자 장무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송청서의 몸을 덮은 이불을 젖혀놓고 8군데 혈도를 찍었다. 그러고는 품속에 간직한 황금합을 꺼내 새끼손가락으로 검은빛 고약을 찍어 양 손바닥에 골고루 비벼 펴서 조심스레 환자의 두개골 바스러진 부위에 얇게 발라주었다. 검은빛 고약은 바로 서역 금강문에 비전되어 내려오던 외상 치료약인 흑옥단속고였다. 여러 해 전 조민에게 얻어 유대암과 을리정에 부러진 팔다리 뼈를 고쳐주고 남겨둔 것이다. 장무기는 고약을 바르고 나서 양 손바닥에 구양진기를 흘려보내 약효가 두개골 이음매에 골고루 스며들게 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내공을 써서 치료를 마친 장무기는 바깥의 객실로 나왔다.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송청서의 생명은 구할 수 있겠으나 온전한 몸으로 회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지학이 냉랭한 투로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온전한 몸으로 구할 수 없다면 나 역시 사대엽의 목숨을 구할 자신이 없군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큰아버님이 갇혀있는 곳의 형편이 어떤지 알고 있소? 글쎄요. 왜요? 소림파에서 매복이라도 깔아놓았나요? 장무기는 양부 사손이 산봉우리 꼭대기 지하 내역에 감금된 사실과 소림의 원로고승 셋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감시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일러줬다. 그리고 자신이 2차례나 공격했어도 모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외조부 은천정마저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들려주었다. 주지학은 다 듣고 나서 남의 얘기하듯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그렇다면 다 틀린 일이군요. 당신이 깨뜨리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금강복마진을 깨뜨리겠어요. 그러자 장무기가 기다렸다는 듯 주지학에게 말했다. 지학, 만일 나하고 둘이서 손을 잡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클 것이오. 그 제안에 주지학이 차갑게 비웃었다. 우리 둘은 종전에 약혼한 사이였죠. 지금 내 남편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나는 오늘 낮에 당신 목숨을 구해줬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예정이 남아있어 그랬다고 오해하고 수군대겠죠. 그런데 내일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사람들은 나더러 염치 없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바람둥이 계집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장무기가 다급하게 대꾸했다. 우리 양심에 물어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소? 그런데 주지학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왔다. 만약 내가 양심에 물어 부끄러움이 있다면요? 장무기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두 눈만 멀뚱멀뚱 뜬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 교주님, 남녀가 유별한데 야심한 시간에 이렇듯 우리가 함께 있으면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에요. 어서 돌아가세요. 그러고는 바깥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 사저. 손님 가시는데 배웅하세요. 장무기는 주지학으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얻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문 밖으로 나섰다. 명교 진영 오두막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조민이 먼저 마중을 나왔다. 장무기는 조민에게 주지학과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조민이 청승맞게 한숨을 내리쉬었다. 무기오라버니, 당신은 어쩌면 하는 일이 점점 그 모양이세요? 남의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에요. 그러자 장무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남의 마음을 몰라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 말에 조민이 답답하다는 듯 대꾸했다.
당신은 심혈을 다 기울여 송청서를 구해주셨죠. 당신에게 기울어진 주언니의 애틋한 심정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주언니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말에 장무기는 주지학이 중상을 입은 자기 남편을 치료해주지 않기를 바랬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을 떠올리자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탁 쳤다. 그녀가 뭐라고 했던가? 당신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저 사람을 온전한 몸으로 살려내지 못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소민군주의 부마 노릇을 할 것 아니겠어요? 장무기는 그제야 주지학이 한 말에 깊은 원망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눈치 빠른 조미는 장무기가 자기 이마를 탁 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대충 짐작을 했다. 당신 지금 송청서의 목숨을 살려놓은 게 또 후회되시죠? 안 그래요? 그러고는 장무기의 대답도 듣지 않고 싱긋 미소만 던져놓고 재빨리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무기는 바윗돌에 홀로 걸터앉은 채 하늘 위에 떠있는 달빛을 보며 넋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장무기는 좀 전에 주지학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중양절이 지나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